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네, 매주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한 섹터씩 파헤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플랫폼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이버, 카카오가 진짜 한때는 너무너무 뜨거웠는데 지금은 약간 국민 애증 종목처럼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냥 플랫폼 관련주 하게 되면 그거죠. 네카. 네, 네이버, 카카오를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한때는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 막 움직이면서 그때 페이스북도 가고 트위터도 가고 그러면서 한때 미국을 주름 잡던 대표적인 IT 빅테크 기술주들이 갈 때 네. 한국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있다. 그렇죠. 네, 이런 자부심으로 주가가 쭉쭉 올라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과거 기억으로 바뀌었네요. 지금은 대부분 몰려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렇게 밀리니까요. 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재미없고 하는 현상들이 나왔던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네. 근데 이유는 다 합니다. 주가 하락하는데 거기다가 이유를 갖다 대느냐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하겠지만 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왜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하락하는 배경이 뭘까? 이 부분들도 체크해보는 네. 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어서 그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답하실 거예요. 또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쯤 되면 갈 만도 한데 계속 못 가고 있어서 약세 이유부터 짚어볼게요. 뭘 또 알아야지 또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도 얘기를 주신 게 미국에서 빅테크 성장주가 갈 때 함께 갔다 얘기 주셨는데 그쪽이 못 가고 있는 게 일단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게 가장 큰 거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와 함께 움직였던 친구들이 재미없게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이제 특히 대표적인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낙폭을 키우다 보면은 그거를 당연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쪽은 오히려 좀 주가가 정체 또는 하락 정체면 좋죠. 근데 주가가 타격을 받고 있는 네. 과정이죠. 그런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성장주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그랬습니다. 미국의 성장주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수익 비율로 생각했었을 때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이만큼 수익을 보았고 네. 근데 올해는 또 그거에 한 50% 이상 성장할 것 같고 내년도 똑같이 50% 성장할 것 같을 때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는 종목에 대해서 배수를 더 준다. 그래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PR이 한 40배 돼도 내년에 한 50% 성장하다 보니까 한 PR 20배로 떨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가가 더 가도 돼. 이런 논리로 올해도 주가 올랐고 내년도 또 똑같이 그를 바라보면서 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더 안 빠지고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적은 괜찮습니다. 실적도 성장하는 거에 맞춰서 움직였는데 그보다 주가가 더 많이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이 성장하는데 작년도 PR 40배, 올해도 40배 그런 정도로 많이 올랐다는 얘기겠죠. 네. 실적도 올라갔겠지만 그래서 이런 언제까지나 이렇게 성장성과 어떤 주가가 동행하리라라고 봤던 부분들이 이한 작년 말부터 이제 조금씩 좀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게 성장이 좀 둔화되고 첫 번째는 네. 성장이 약간 둔화되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둔화되는 성장에 과거만큼 고밸류를 주어도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너무 고평가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버블. 네. 근데 좀 어렵게 얘기하게 되면은 성장주의 정말 이런 정말까지요? 이런 얘기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또 더 어렵게 얘기하게 되면 금리 인상기가 긴축기에 나오고 있는 할인율이 그동안 적용되는 게 많이 제고됐다라는 관점들이죠.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금리가 이제 저금리 기조에서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일단 주가 자체가 저금리를 기반으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해서 그쵸. 거기서 성장을 계속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똑같이 금리가 바뀌게 되면은 그동안의 저금리 기조보다는 훨씬 더 비싼 금리를 통해서 이를 또 성장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큼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자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도 이런 충분한 이런 영업
기업의 변화를 강세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또 훼손을 받는 과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장은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성장 속도가 과거에 30%씩 계속 성장하려고 봤던 부분들이 30%, 20%, 10% 성장률이 꺾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높이도 네. 많이 좀 작용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 고평가란 얘기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냐면은 올해 네이버 같은 경우도 PER 기준으로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PER 31배, 카카오가 48배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괜찮아 이 정도면 뭐 또 내년도 성장할 텐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훼손되다 보니까 이게 적정한 가치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래서 나오는 하락세가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 정부 규제에 대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한동안 또 지난 아직은 이번 정부죠. 아직은. 네. 아직은요. 오늘까지. 네, 오늘까지. 네. 네. 그 정부에서 그냥 정부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정부에서 규제를 이어가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 특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독과점법에 대해서 어떤 강화를 이용하겠다라는 쪽에서 벌써 예고가 돼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한때는 또 그 페이스북, 과거 페이스북이고 애플 뭐 이런 어느 정도 과점적인 성격을 이어가는 회사가 이를 어떻게 보면 악용할 우려가 높고 거기다 어떤 공정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가 더 크게 될 수 있겠다는 입장 쪽에서 그거는 미국 시민들이겠죠. 네. 이런 쪽에서 그리고 또 이것도 비슷하게 유럽도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도 미국 기업들의 이런 강한 그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유럽 회사들 같은 경우도 독자적인 생존의 기회가 박살내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유럽도 만만치 않게 법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런 어떤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하나의 압박으로 다가오면서 네.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었던 부분들이 작년에 플랫폼 기업들의 흐름이었죠. 네. 그래서 뭐 또 차기 정부나 아니면 그보다는 좀 완화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지만 여전히 논란이 돼 있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또 계속 또 부각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네요.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 플랫폼 관련주가 주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씩 좀 짚어봤습니다. 사실 시장이 좋으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세를 딛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또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더 많이 이런 악재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고요. 네. 내수 안 좋으면 더 중심이라는 거 네. 또 한계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 특히 해외 쪽은 모르겠지만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내수의 한계. 그러니까 즉 해외 매출 비중을 따지게 되면 아직 50%다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내수 쪽의 한계를 보이는 기업들이 내수를 가지고 자꾸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 입장 쪽에서도 이를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이유겠고요. 게다가 또 보통 플랫폼들의 어떤 국경을 넘어서 보여주는 매출과 또 확장성을 계속 보여준다라고 해야 거기다가 어떤 밸류를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인데 그게 막혀서 내수 쪽으로 매출의 한계를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 정도까지 줘도 돼? 라고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네. 거죠. 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약세 이유 짚어봤고요. 그럼 이제 네이버, 카카오 좀 더 세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금 그럼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네이버를 보게 되면 이제 매출이 뭘로 나오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거기서 이제 그림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네, 네이버라고 또 파란색이네요. 녹색이네요. 네. 녹색 창. 네, 녹색 창.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이 녹색 창에 뭘 검색을 하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플랫폼 쪽에서 서치 플랫폼에서 나오는 매출이 아직까지는 거의 5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은 검색을 했는데 가장 맨 위에 보게 되면 상단에 뭐 파워 광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밑에 그냥 뭐 일반 뭐 협찬 광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검색하기 했던 뭐 어떤 뭐 블로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뉴스라든가 이게 밑으로 쭉 나오고 마지막엔 이미지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근데 사람들의 심정이 가장 먼저 나온 거를 클릭해 보고 싶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이뻐지기 위해서 뭐 립스틱을 검색했다. 그럼 립스틱 검색하게 되면은 립스틱으로 검색했을 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보통 어느 화장품의 파워링크.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10대부터 누구나까지 다 만족하는 립스틱 이게 먼저 뜨기 시작하죠. 그런 약간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그리고 또 화장품 회사들 쭉 나오다가 밑에 뭐 립스틱 뭐 건조하게 안 쓰는 뭐죠 이런 거 뭐 하여튼간 립스틱 이쁘게 바르는 뭐 이런 거 쭉 꿀팁? 나오고 내버리는 꿀팁 나오고 그러면 사람의 심정이 가장 먼저 나왔던 건데 나를 땡기게 하는 걸 클릭하게 되겠죠. 거기서 발생하는 광고와 효과와 네. 그를 또 수수료를 수취하는 네이버 입장 쪽에서는 이 서치 플랫폼이 아직까지는 중요한 수입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이 검색창을 다른 나라에서도 쓴다. 그러니까 뭐 일본도 이렇게 쓰고 뭐 동남아에서도 이렇게 쓰고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연결되는 지역 광고가 있겠죠. 네. 그거 연결돼서 수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비슷하게 매출로 잡아서 네이버는 검색 광고의 강자, 글로벌 검색 광고의 강자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아니죠. 네. 외국에서는 구글을 많이 쓰고. 구글은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구글은 맨 처음에 광고가 뜨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장 연관성 높은 것부터 주르륵 뜨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이버의 한계 뭐 사업 구조가 그렇다. 네. 국내 중심인 거 그렇죠. 서치 플랫폼이.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커머스. 이쪽은 굉장히 핫했다가 요즘은 조금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쇼핑이죠. 네. 그리고 앵커님의 통장을 통하게 만드는 네. 네이버 쇼핑. 네이버 쇼핑.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서치 플랫폼에서 검색했을 때도 네이버 쇼핑으로 연결돼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죠.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한 20%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핀테크 쪽이 한 12% 되는데 이쪽도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게 네이버 페이죠. 네, 네이버 페이와 그리고 또 미래에셋과 또 연결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여기 뭐 미래에셋 통장과 연결돼서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핀테크 금융 쪽으로 잡히는데 네. 아직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네이버 페이 많이 쓴다. 또 혜택도 꽤 되고 있죠. 그 포인트 쌓이면 또 쏠쏠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네이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쇼핑 쪽에 가입하게 되면은 또 다양한 혜택 주죠. 맞아요. 네. 그거 그래서 일정 얼마 내고 가입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 월 구독 서비스 비슷하게요. 네. 그런 것도 연관이 되고 있고 컨텐츠가 네이버 웹툰이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보면서 네. 매출 비중이 높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8%밖에 안 되네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으로 다가서는 게 조금 아직 약하겠죠. 이를 또 얼마큼 또 강화시키느냐 이것도 또 중요한 변수 같고요. 네이버 TV도 좀 약하고 아직. 약하죠 아직도요. 예 그리고 나우도 그것도 다 연결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 종합했을 때 돈이 되느냐. 아직은 투자가 더 많은가 본데요. 8%밖에 수익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매출 비중이 뭐 다른 기업에 비해는 뭐 2천억 대면 있다고 네. 하더라도 좀 네이버 덩치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죠. 그 네이버 클라우드도 이게 한때는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클라우드도 써보면 상당히 편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한 5% 정도밖에 매출 비중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종속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한 76개 정도 돼서 밑에 다 자회사식으로 거느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상대적으로는 카카오와의 차이가 그거죠. 카카오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 이제 데뷔해라. 또는 데뷔할 때가 됐어. 그리고 다 IPO를 시키는데 네이버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상대적으로 좀 내실을 갖고 있다라는 거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실적 부분들까지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실적을 봤었을 때 작년 1분기부터 쭉 보게 되면 매출 자체를 봤었을 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게 분기 실적도 꾸준히 증가, 연간 실적도 보게 되면은 한 2021년도가 28%, 22년도가 22% 이런 식으로 25%대는 꾸준히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성장 과거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이었다. 근데 지금은 20%대 초반대. 내년은 잘못하게 되면 뭐 10%대 후반대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성장은 하되 성장의 이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밋밋하다가 이제 꺼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불안감. 즉
성장이 다 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여기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꾸준히 성장하던 게 이제 매출 자체가 역성장이 나옵니다. 분기별로는. 그럼 이런 것도 근데 이런 플랫폼 업체들은 계절적인 성수기 비수기가 따로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출 자체가 꺾여졌다. 그러면 성장 다 한 거 아니야. 거기다가 또 영업이익도 지금 바라보던 작년 1분기 수준 정도까지 회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지금 네이버를 보면서 그래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한 PR 뭐 30배, 35배까지 줬던 부분들이 30배 정도까지 주면 많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그림으로 실적 매출 구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런데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다 보게 되면 성장과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똑같이 동반적으로 하락하다가 어떻게 보면 매출 자체가 이제 위축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가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보통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높았던 부분들이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또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용들,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들, 대표적인 인건비겠죠. 이게 만만치 않게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제 개발자 연봉 억대 밑으로는 구할 수도 없죠. 네, 거의 뭐 신입 같은 경우도 거의 네. 억대까지 올라온 마당에 또 일을 해본 적 없는데 거기다 억대 연봉을 주는 것도 뭐 좀 그렇긴 하겠지만 네. 거기서 나오는 룰이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러면 또 기껏 구해놨는데 카카오에서 더 준대요. 글로 갈래요? 그러면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쪽에서 인력 안 뺏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약간 경쟁식으로 어떤 연봉을 올리는 게 지금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연봉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또 예전 연봉을 또 주게 하면 안 되고 네. 또 그 다음 연도에 또 연봉을 더 올려줘야 되다 보니까 그게 올려준 연봉이 또 올해 영업비용으로 더 작용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들의 영업비용들이 올라가서 그럴 안 수밖에 좋아지는 없겠네요. 현상.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장주에 미치는 또 영향, 지금 영업이익률이 점진적으로 하향될 수밖에 없는 부분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성장의 스토리, 최근에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제페토도 있었고, 앞으로도 점차 커질 거는 맞잖아요. 그리고 최수연 대표도 최근에 이제 엄청 크게 확장을 하겠다라고 또 발표도 하기도 했었는데, 성장 스토리 한번 짚어볼게요. 네, 그래서 성장 스토리는 저희가 다 알듯이 이제 그동안 좀 위축됐던 거 얼만큼 잘 보강시키겠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웹툰 같은 경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효과를 가장 낼 수 있기 좋은 것 중에 하나겠죠. 특히 웹툰을 일단 지금 웹툰 같은 경우는 매주 무슨 요일 때 어떤 작가가 하는 게 올라온다 그러게 되면 바로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팬덤을 쌓아서 결국은 이거를 여기서 바로 수익화로 바꾸게 되게 되면은 약간 또 바로 내가 지금 기존 보던 거를 돈 내고 봐야 돼?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꾸준하게 갖고 가면서 만약에 이게 인기가 있다고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 전화를 오히려 수익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만약에 이게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인기가 되게 좋았던 웹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 모드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보기 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거 우리 드라마로 만들게요. 이걸 또 IP를 파는 거죠. 그러면 물론 거기다 저작권을 행사하는 작가한테도 돈을 또 분배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라든가 거기서 또 나오고 있는 캐릭터를 통해서 또 어떤 상품에 적용해서 이걸 또 판다든가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또 수입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각화되는 웹툰의 변화를 끌고 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국내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으면 해외에서도 비슷하게 이런 수익화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네. 그래서 웹툰에 대한 변화도 앞으로 또 숙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또 이제 라인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톡보다 많이 쓴다고. 동남아에서도 라인 많이 쓴다고는 합니다만 근데 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걸 통해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느냐. 네. 그럼 이거를 또 카카오가 잘하는 것처럼 광고를 어디 실는다부터 이걸 다양하게 또 수익화하는 모델들이 필요하겠죠. 이것도 확인돼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제페토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스노우가 자회사로 됐었던 부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제페토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의 환경이 지금 제가 보기엔 현재까지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성공한 글로벌 메타버스에서는 이 네이버의 제페토가 맞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가입자 수가 거의 90% 가까이가 다 해외에서 이어지는 MZ 세대들이고 국내에서도 가입을 하겠지만은 그게 적극적으로 뭐 팬덤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제페토의 영향력은 크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같이 아우르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콘텐츠 쪽의 변화를 끌어내는 하나의 주된 역할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지금 협업하는 엔터사들과 협업하는 것들, 뭐 하이브 위버스와 협업한다든가 또 이제 플랫폼 쪽에 같이 들어가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또 쇼핑 쪽에서는 이마트에 또 네이버 장보기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네이버 장보기에 연결돼서 특히 그렇게 되면은 이마트의 물류를 충분히 이용하면서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보기도 또 하나의 영역이 확대되는 건데 아직 뭐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좀 덜 나와 있고요. 네. 또 이제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이어갔던 핀테크 쪽들 이것도 초기에는 와 신선하다 싶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쓰죠. 이런 것들도 맞아요.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즉 해외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 한 3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이거를 얼만큼 한 50% 이상씩 끌어올려서 지금 내수에 꽉 찬 한계나 아니면 이것들을 성과를 보여주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시간도 필요하고 또 자금력도 같이 나와야 그렇죠. 되겠죠. 근데 그럴 만큼 투자자들이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성과가 또 빨리 나오는 걸 바라겠죠. 이것도 하나의 앞으로에 대한 도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뭐, 기대감은 있지만, 네, 아직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일단 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관련주 하면은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정부 규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또 돌파구를 마련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숙제 같고요. 이제 또 뭐 혹자는 이번에 정부는 괜찮을 거다? 기업들의 약간 자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자율적에 좀 더 힘을 실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죠. 네, 그쵸. 이거는 또 항상 상수와 관련된 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어떤 식으로 또 만약에 약간 뭐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대기업을 좀 약간 옥죄면서 아니면 기업들을 좀 옥죄면서 거기서 그동안 뭐 좀 피해가 있었던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 대중들은 좀 좋아하죠. 그런 상황 쪽에서 우리가 이걸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알아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뭐 이쪽에서 돈 많이 벌어서 신난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력들도 생각하게 되면은 상승하는 분위기로 약간 돌려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자구책들도 필요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건 뭐 네이버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네. 어떤 독자적인 영역 쪽에서 활동하는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문제겠죠. 네. 네, 그러네요. 이제 정권 바뀌면서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그때 가서 봐야지 지금 예상하기 조금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분야가 또 있다고 해요. 메타버스 쪽은 뭐 너무 기본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반기 제가 올해 말고 이제 하반기까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사업 쪽에서 중점을 가하겠다라고 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이번에 젊은 CEO 분께서 하셨던 최수연 CEO. 네, 그겁니다. 우리는 당장은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어도 모든 걸 글로벌에 목표를 주겠다. 맞아요. 한쪽에서 이쪽에 대한 앞으로의 가시화된 성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보여주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통 또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겠지만 블록체인의 또 앞선 회사들, 그래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는데 이게 그렇다고 저희가 보통 이게 이만큼 실적들이 블록체인에서 났어요. 그래서 참 이쪽도 앞으로 나아갈 부분이에요. 라고 네. 생각하겠지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가상화폐와 연결되어 있으면은 또 블록체인을 가상화폐 쪽으로만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장 그래도 블록체인 기술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반대로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를 바라보고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또 뭐 NFT나 다른 뭐 메타버스 마찬가지라도 이게 또 환경이 구축될 때 또 연결될 수 있는 게 이런 가상화폐와 또 연결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위축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시황에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성과가 나는 데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또 얘기 나오고 있는 이런 플랫폼 업체가 가장 많이 성공했을 때가 언제냐라고 하게 되면 뉴오프닝 때였죠. 그러니까 즉 온라인 비대면으로 모든 게 다 세상에 가능할 것처럼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리오프닝이 열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떨어졌죠. 이를 얼마큼 또 돌릴 수 있느냐라는 쪽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근데 너무 못 갔어요. 차트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저희 아침 방송에서도 네. 원래 이렇게 3중 바닥을 찍으면 눈 감고 사도 간다라는 그 차트 상해가 요즘 안 먹힌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눈은 뜨고 사야죠. 네, 눈 감고 사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네이버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3중 바닥이 아니라 여기 지금 좀 커졌네요. 예. 지금 3중 바닥이라고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3중 바닥보다는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닥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제일 네.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이 미국의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주도했던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나온 만큼 최소 뭐 그 전부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만큼 단기 낙폭 과대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느냐는 미국의 기술주들의 안정과 달려 있겠죠. 그래서 그 안정 보고 다시 중기적인 변화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기점으로 봤을 땐 약 한 31만 원대 정도, 여기가 31만 원에서 32만 원대 가장 또 중요한 저항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우 손을 못 써, 그냥 놔둘래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부분까지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쪽에서 낙폭 과대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들 정도까지는 일단은 지금은 참아도 그때는 혹시 지금 그렇다고 또 계속 매수하실 수도 있겠죠. 네. 나는 싸니까 계속 살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락할 때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좀 정리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추세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차트까지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얘기해 볼 게 당연히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현재 상황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거의 유사하다고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를 보는 입장도 저희가 뭐 카카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그쵸.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를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측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같이 또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네. 카카오는 뭐 네이버보다 조금 더 잘 하실려나요? 매일 쓰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매일 쓰시지 않나요? 써도 뭐 이제 직접 이제 검색하는 거는 매일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카카오톡은 매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오는데 어떡합니까? 네. 안 쓰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안 쓰는 분들은 자연인. 네. 가끔 있긴 있더라고. 특이하신 분들.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투지폰에다가 이거 꾹꾹꾹 누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네, 그냥 사회생활에서 좀 떨어지신 분들이겠죠. 네. 그런 쪽에서 카카오 쪽의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커머스라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뭐 모빌리티 페이, 게임 뮤직 콘텐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두 개로 나눠집니다. 플랫폼과 콘텐츠 두 개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톡비즈라고 하는 쪽을 보게 되면은 광고로 하는 게 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카카오톡 맨 위에 보면은 그쵸. 네 오늘 또 어버이날인데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네 안 볼 수가 없어요. 보죠. 네. 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나오는 거고 거기다가 또 카카오톡 채널 유지하는 거와 뭐 이모티콘까지 다 이쪽에 포함되고 있고요. 선물하기 이제 거래용 이 톡비즈 여기 들어가기 시작하죠. 아마 또 작년에 저도 거의 카카오톡을 먹여 살렸을걸요. 웬만하면은 이거를 안 보낼 수가 없는 게 네. 생일이 뜨니까. 그렇죠. 네, 그걸 다 이용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빨간 걸로 계속 위에 점 찍고 있어 보니까 안 누르고 싶거든요. 눌러지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예전에 또 베풀었던 사람들이 있으면 네. 일단 해야 될 거고 또 최근에 비즈니스 관계상 네. 이것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괜히 뭐 또 저희 나이 때는 그런 거 많이 합니다. 홍삼
이런 거. 네, 별로 안 그런데 예, 그런 거 해야죠. 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 또 카카오 프렌즈 온라인 뭐 이런 쪽까지 다 연결이 시키는 거고요. 포털 비즈는 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다음이죠. 얘는 이게 둘이 합병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과 뭐 카카오 스토리, 뭐 페이지 쪽과 관련된 쪽의 광고 역할도 다 같이 연결되는 거고요. 그 밖에 또 여기 플랫폼 기타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컨텐츠 쪽은 저희가 이제 보통 하는 게임, 쉽게 말씀드리면 카카오 게임즈죠. 네. 여기서 들어가는 모바일 게임, PC 게임들도 다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 뮤직 쪽은 멜론이 있죠. 여기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멜론은 한 번 결제하게 되면 잊어버리죠.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네,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게 꽤 됐고요. 그다음 이제 스토리라고 하는 쪽은 이제 또 가장 중요한 피코마 이쪽은 카카오가 또 성공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일본의 대표적으로 그 만화 시장은 전통적으로 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동안은 보통 단행본이라든가 그리고 또 월별로 나오는 뭐 그 월간 잡지식으로 나오는 이런 이 만화 시장을 이 웹툰 쪽으로 바꿨던 첫 번째 회사가 이 카카오고 네. 그리고 또 경쟁사 2위와 차이가 이만큼 벌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이쪽은 일본 쪽에서 거의 강력한 온라인 만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뭐 미디어 쪽에 영상 제작하는 쪽 매니지먼트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여기 영향을 끼친다라는 쪽인데 일단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성장하다가 약속이나 한 듯이 올해 1분기부터 딱 꺾이기 시작하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 플랫폼과 컨텐츠 뭐가 더 잘못하느냐 보다 이제 비슷한 비중이긴 하지만 둘 다 약간 좀 위축되고 있다라는 쪽은 눈길이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출 어떻게 카카오 구성이 되는지 아주 세분화해서 표로 짚어봤습니다. 카카오도 이제 해외 진출을 좀 강화한다고 그런 소식이 좀 들리죠. 네, 그래서 지금 다 이게 글로벌 SNS 쪽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봤을 때 글로벌 SNS면은 카카오톡도 외국인들이 쓰게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많이 쓰시던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신 분들은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구나 싶어서 특히 이제 해외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그걸로 뭐 연결되게 되면은 또 될 수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해외에서 그 나라들이 쓰느냐 거기서 주축이 된 SNS로 쓰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전파력이 점점 커진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확장의 한계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 거기다 이제 컨텐츠 앞서 말씀드렸던 웹툰 쪽이죠. 이쪽 강화시키겠다라는 입장들 또 블록체인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카카오가 바라보고 있는 게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B2C 쪽이 아니라 B2B 쪽으로도 계속 가져가겠다. 네. 한쪽에서 B2B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하려고 시도를 하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네이버처럼 클라우드 사업도 하겠다라는 쪽도 같이 연결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은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 걸까요? 실적은 그래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 실적 동향도 아까 잠시 또 보게 되면은 지금 화면으로 봤었을 때 이번에 1분기 실적과 관련된 쪽까지 나타났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을 때가 작년 3분기, 4분기였습니다. 이런 쪽에서 한때는 플랫폼이 잘했고 한때는 또 콘텐츠가 잘했고 이렇게 했지만 이 자체가 이제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다 위축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매출이 1조 6천억대 그러다 보니까 20분기 연속 최대 매출이 딱 멈췄습니다. 이번 1분기에요. 네. 그래서 기분이 썩 좋은 게 아니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계속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아무래도 어떤 좀 과거에 보였던 성장세가 좀 강하게 나오진 않는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분기 순이익이 1조 3천억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해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어떤 일회성으로 두나무 지분법 처분이익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강했는데 그거는 일회성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또 제외를 하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실적까지 체크해 봤고요. 이제 플랫폼주 네이버, 카카오 아무래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두 종목 중점적으로 짚어보면서 플랫폼주가 또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플랫폼주의 투자 전략이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그래도 카카오까지 차트도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그쵸, 차트도 볼게요. 네, 봐도 짜증나네요. 지금 계속 이런 패턴들이고. 지금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먼저 낙폭을 좀 키웠던 것 같고, 네. 최근에는 좀 그나마 네이버의 하락폭보다는 좀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기분 좋진 못하죠. 네. 바닥에 이것도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전반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반등을 해야 될 것 같고, 반등을 해서 이제 다음 저항대 마찬가지로 지금 약간 95,000원대 정도 라인 부근, 94,500원대가 중기 저항권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에서는 빠르게 올라갈 정도는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게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을 보면서 단기 바닥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관점들이고요. 그게 확인됐을 때는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발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발 나올 때 중기 저항들 마찬가지로 네이버는 31만 원에서 32만 원 그리고 또 카카오는 94,000원, 95,000원대 저 중요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거래를 돌파하면서 안착할지는 좀 더 체크하고 보자.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은 낙폭 과대가 좀 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손절매하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비중을 강하게 줄이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액션들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주가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플랫폼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게 투자 전략이고요. 아, 이게 투자 전략이에요? 네, 집중을 안 하시는군요. 네. 아니, 지금 카카오 주가를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제 네. 다른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제외하고 또 플랫폼주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플랫폼 관련주들의 특징은 시장 대비해서 이제 어떤 뭐 특별한 장치나 공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떤 자기 고유 영역 쪽에서 성과를 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영업이익률이 높은 게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좀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그래도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첫 번째가 이 원티드 랩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채용, 그 구인과 관련된 쪽인데 최근에 약간 그 산업인 HR이 또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런 쪽에서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실적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구인 광고 시장에서 AI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기업들이 구인 광고만 쭉 내고 또 구직 광고만 쭉 내고 있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그 매칭을 하는 시스템에 대해 강점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또 매칭을 시켜서 이제 이 사람이 채용된다. 그러면 채용된 사람의 연봉에 뭐 가져간다면서요? 네. 수수료를. 수수료를. 네. 1%, 3% 채용됐을 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래도 구직자 입장 쪽에서는 그래도 낫죠. 그래도 그걸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채용이 돼서 원봉 받는 게 더 낫지. 그거 수수료 아까운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매칭됐을 때 오히려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또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에 비해서 지금 시총 구조가 뭐 2천억이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900억 정도죠. 예, 그러면 뭐 아주 싸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독자적인 영역 쪽에서 성과를 냈었을 때는 앞으로 특히 채용 같은 경우도 이제 공채라는 개념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시 채용과 이런 AI를 활용한 채용들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변화 기대감도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거의 낙폭을 어디서 마무리 짓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확인된 뒤에는 한 번쯤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저희 기업 쪽에서 가장 또 고민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급망 관리 이쪽에 대해서 이번에도 갑자기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공급 관리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자동차도 그렇고
대부분이 또 쇼티지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공급망 관리 관련된 쪽에서 SCM이라고 하는 이쪽의 솔루션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이 어떤 물품을 만들 때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바로 적기적소에 또 연결시켜서 나올 수 있는 이런 하청 아니면 또 벤더와 관계를 시스템으로 딱 해놓게 되면은 이거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그 깔아놓은 또 상대편 쪽에서는 우리 납품하는 회사가 이게 바로 부족하네. 그러면 그걸 먼저 챙겨서 본회사 만들 수 있고 네. 이런 관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좀 약간 그 시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SCM의 강점이 있는 엠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쪽에서 가장 많이 또 성과를 좀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의 또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 한쪽에서 이쪽도 같이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엠로 뭐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제시가 되고 있네요. 목표 주가가 이제 3만 원 정도까지 나오는데 아직 주가 현재는 한 18,0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주가가 엠로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낙폭을 좀 키웠다가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데 지금 아마 아직 뭐 낙폭을 좀 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티드 랩보다는 조금 더 성과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1분기 실적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준서 쪽에서 좀 밀려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접근하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시장과 함께 좀 흔들렸을 때 접근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런 때부터 아마 가격은 17,000원대 지금 17,000원대 정도 좀부터 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쪽에서 추가 하락을 이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빠졌을 때 한 17,000원대 정도부터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셔도 좋을 엠로까지 주가 체크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섹터 체크를 했어요. 플랫폼 관련주 전반적으로 대장주도 짚어보고 또 기대가 되는 관심 종목 원티드 랩 엠로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